네, K 증시가 가파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고점 경신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 코스피 4,000포인트는 또 무리 없이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핑크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또 불발됐거든요. 좀 더 재료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K 증시에 대한 전망,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코스피 장중 3,000도 깼고요. 3,050, 3,100까지 넘었습니다. 어제였죠. 3,130까지 갔는데 이제 윗꼬리를 달았다고 하죠. 상승폭을 또 다 만회했고 오늘은 또 제법 큰 조정도 나왔다가 이번엔 또 하락폭도 또 만회하고 있고 일명 숨고르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월 2일 하반기로 돌입했습니다. 전체적인 하반기의 주식시장의 상황, 이벤트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하반기 흐름 자체는 괜찮을 거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더 나갈 수 있다, 모멘텀이 있어서 더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한 달이 굉장히 좋은 장이었죠. 조선 방산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융주라든지 지주사까지 상법 개정의 혜택을 받는 지주사까지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코스피 주가를 견인한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도 있었습니다. 예, 원자력도 네. 있었죠. 특히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추경이 형성이 되면 결국은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 코로나 기간에도 추경을 했을 때 주가가 좀 오른 현상들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가 조금 미리 반영하는 이런 경향성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지표는 아무래도 예수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금 같은 지표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투자자들이 예금에서 증권사로 옮겨서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려는 자금이라고 대기 자금이요.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금이 11조 6천억 가량 불어나면서 뭐 예수금은 한 15% 이상 는 이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호황의 가장 큰 지표가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이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용거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돈을 꿔가지고 결국은 이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려는 이런 장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종잔고 역시 한 뭐 20조 가량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2조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시장 지표라든지 어떠한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주가가 뭐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뭐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거래 패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거래라든지 어떤 예수금의 방향 역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방향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요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모레가 되면 목요일 7월 4일이 되죠. 이제 되면 상법 개정안이 아마도 본회의를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주식시장에 좀 호재들, 좋은 재료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증권사들에서는 장밋빛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좀 레벨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할까요? 혹은 뭐 재료도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지수, 뭐 증권사들 보고서를 보면은 한 3,300에서 3,800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3,700 정도가 가장 뭐 유망한 수준, 뭐 하나증권, 뭐 KB증권 여러 가지 증권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3,700에서 3,800, 3,300에서 3,800 레인지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700의 전망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실 이제 코스피 정고점을 뚫고 새로운 시대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결국 상법 개정이 되면은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면서 결국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들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죠, 바로. 예, 이번 주기도 하고 어제 사실 그래서 지주사들, 그러니까 배당이 중요한 지주사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경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의 밸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밸류업하고 배당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산도 늘리면서 우리가 생활 자금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주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돼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 흐름도 어제 지난주보다 조금 좋지 않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약세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예, 환율이 중요하죠. 예, 환율이 중요한데 외국인 달러 자금 흐름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선진국이 아닌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뭐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반적인 흐름, 미국의 달러가 약화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하게 되면 될수록 자금 흐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 미국 경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보면은 후반기에도 결국 이제 하반기에도 주식 시장은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전망들이 뭐 3,700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은 정고점을 틀고 네. 3,700까지 가는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증시의 대기성 자금이 70조에 지금 육박합니다. 그 정도로 좀 열기는 뜨거운데 이번 상승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있는데요. 이 대형주 위주의 이 상승장이어서 코스피만 오르고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은 상당 부분 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희비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호재들 자체가 이제 코스피에 좋게끔 같다로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데는 원래 큰 주식이고 이런 것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의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들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AI 전환 역시 반도체라든지 대형 기업들의 수혜가 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런 기업들은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상법 개정의 혜택 역시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현금 유보금 같은 것들이 많은 코스피 기업들에게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장의 판세 자체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조선 에너지 이게 모두 다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들도 있고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1번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주주 환원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현금 유보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방향들이 아무래도 포커스가 코스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주식의 가치란 건 상대적인 가치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이 굳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수혜가 결국 공급망을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B2B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수혜가 코스피에서 시작을 했지만 코스닥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고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이 혜택주들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뭐 증권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주식 시장이 오르려면 뭐 증시가 오르려면 더 많은 수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은 수급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재료, 이슈,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인데 아쉽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교수님 일단 MSCI 선진국 지수가 뭔지 거기에 편입되는 것이 또 수급에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와 함께 이번에는 왜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기대했는데 왜 아깝게 불발됐는지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MSCI 지수는 사실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에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들을 모아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우리나라 주식들을 모아서 코스피 지수들을 만들듯이 전 세계 유력 시장들을 모아서 선진국이라면 선진국 시장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MSCI 지수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기금들의 자본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ETF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연기금들도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벤치마크라고 하죠. 우리가 이 지수를 추종해야 된다라고 벤치마크를 MSCI 지수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고요. MSCI 지수를 추종하게 ETF 자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붙는 수요들이 있다. 연기금이라든지 ETF에서 우리나라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글로벌이죠. 글로벌이죠. 네, 세계 연금들. 예, 세계 연기금 그리고 네. 세계의 ETF들이 네. 이 MSCI 지수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부양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안타깝게도 이번에 조금 되지 않은 것도 좀 뭐 좋지 않은 뉴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이유는 근본적으로 좀 외환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MSCI 지수란 거는 투자자 관점에서 얼마나 이렇게 선진국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네. 투자자들 관점에서 선진국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유출입이, 자금의 유출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원활해야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계좌를 개설하는 거 쉽고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돈을 빼오는 것도 쉬워야 되는데 지금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외환 시장의 개방 수준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성과를 그래요? 내도 돈을 빼오기 어려워. 우리는 외환법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타이트한 외환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등록이라든지 개설 같은 것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 유통 부분은 공시제도인데 그 영어로 공시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겹치면서 결국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돈을 빼고 나가는데 좀 어려움, 계좌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국어로 공시하는, 영어로 공시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지수로 좀 편입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좀 편입이 될 줄 알았던 게요. 공매도도 우리 MSCI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공매도도 이번에 일단 통과가 됐는데 방금 우리 이종환 교수께서 이야기해 줬지만은요. 두 부분. 외환 시장의 개방 수준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하고 또 외국인들이 계좌 등록하는 부분도 아직 못 미친다. 그런가요? 우리는 이게 상당히 좀 개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렇게 MSCI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우리 다음에 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5,000포인트를 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다시 재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의 개방성이 가장 문제가 외환? 되는 것 같고요. 네. 외환 시장이 지금 이제 뭐 계속 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외환 시장, 현물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려 있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새벽까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열려 있는 체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장이 열려야 환율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무 때나 자기 돈을 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수익이 낸다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빼가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리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접근성 향상들을 위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외환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공시제도 같은 것들도 자꾸 이제 영어로 공시를 하게끔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우리나라 시장의 정보를 이해하고 예. 이 정보를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 기업들도 영어로 공시해야 되겠어요? 이제 점차 이제 영어로 공시하라는 게 MSCI 측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예.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MSCI라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 없으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밸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공시제도 같은 것들을 바꾸거나 혹은 유도를 하면서 영어 공시 같은 것들 늘리는 것 같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만 우리나라 선진국 MS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일종의 대체 거래소 체제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KRX 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넥스트레이드라는 이제 또 하나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대체 거래소가 생겼는데 교수님, 이 넥스트레이드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서 인기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인기가 있어서 증시가 오르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넥스트레이드가 잘 되니까 KRX도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시간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수급이라든가
일정 부분 좀 타당한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타당한 뭐 견해라고 생각할 수 예. 있겠고요. 넥스트레이드가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 프리마켓이죠. 8시. 예. 그러니까 원래 주식 시장은 시장이 열 때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데 이 제2거래소에서 KRX보다 1시간 빨리 열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8시, 9시요. 예, 8시, 그렇죠? 9시가 아침. 아침 9시가 아무래도 아침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시장의 밤 사이에 정보를 반영하고 글로벌 시황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 사이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넥스트레이드 쪽이 1시간 일찍 열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넥스트레이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시가총액의 30% 이상 거래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거래량은 30%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쪽에 좀 거래 쏠림 현상들, 특히 네. 프리마켓 시장의 거래 쏠림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이 좋으니까 막 더 급하죠. 더 급하죠.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 네. 정보들이 빨리빨리 거래를 하고 네.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레이드는 시가총액의 30% 이상은 그러니까 그 기업들, 그러니까 숫자들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 기업들은 또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넥스트레이드에 거래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KRX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식시장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KRX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감시 기능은 KRX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기능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KRX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시, 9시 그러니까 8시 늘리고 그다음에 4시 애프터 마켓 시간 외에도 1시간 늘리는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상황들. 아무래도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제2거래에서 거래할 수 없는 주식들이 KRX에 많기 때문에 당연히 8시, 9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 정부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제값받고 활성화가 되면 아마 이게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나는 돈 벌었다, 또 수익을 냈다라는 또 그런 심리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은요, 지난달에 코스피 증시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심리가 개선됐다. 또 이런 내용,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뉴스 심리 지수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뉴스 심리 지수란 것은 뉴스에 반영된 한 50개 정도 언론사에 반영된 뉴스를 수집을 하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지수가 100보다 크면은 과거 장기 평균보다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경제를요? 네, 경제를요. 100보 밑돌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또 이재명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고 성장과 민생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관점, 경제 성장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에서 보는 것처럼 2025년 6월에 뭐 지금 107.9, 그러니까 2025년 4월하고 비교해 보면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 네. 올라가는 수준을 보이면서 사실 과거의 수준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이 장기 평균이기 때문에 그보다 한 7, 8% 이상 오르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이란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 아니냐. 또 불확실성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채권 시장도 문제 없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떠한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 신뢰도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정부가 14억 규모의 유로입니다.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 이 외국안 평형 기금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 유로화 외평채가 보니까 거의 한 4년 만에 발행을 한 건데요. 교수님 이번에 14억 유로 규모입니다. 유로화 외평채 발행, 또 흥행 성공.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이면을 읽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외평채란 것은 한 국가의 신뢰도, 신용도를 반영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외평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 지금 유로, 그러니까 앵커님에서 유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유로화로 갔죠, 이번에. 유로화로 채권을 찍는 것, 이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많이 다른데 외평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은 다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가의 채권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의 채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국가의 신용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의 금리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데 국가의 신용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금리 역시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을 거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런 외평채 발행 같은 것도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가격이 네. 떨어져 이번에 사야지 다음에 사야지 네. 그러니까 정책이 불확실하게 되면은 이 외평채 발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수요가 많이 붙으면서 성공적으로 14억 달러 규모의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가 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건실하다. 그리고 지금 재정 정책을 펴는 것들이 적격하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에 대한 안정감,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외국환 평형채 발행이 긍정적으로 사실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발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증시, K 증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이벤트 이슈를 한번 끝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7월 금통입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아주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어떨까요? 이 7월에도 또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쉬고 여름을 넘어갈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7월에는 조금 쉴 가능성이 높다. 동결? 예, 동결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대출 잠궈버리는 어떠한 정책을 폈는데 예. 한은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이것을 또 역행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리를 보여줬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추게 되면 이것을 또 역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네요. 불협화음이라고 네. 정책의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두 달간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결국은 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니까 이번에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좀 불확실성도 좀 크기 때문에 그냥 동결이 좀 의견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